늙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는 것은 용기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다. 호르몬의 변화를 타고 요동치며 들어가서 혼란의 시기를 살다가 또다시 호르몬의 변화를 타고 요동치며 나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과정이다. 몸은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동안의 체험으로 인해 지혜가 뿌리를 내린다. 따라서 삶의 차원이 한 단계 달라지면서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시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소하게 넘겼던 것들에서 소중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도 알게 된다. 지식이 사라지는가 싶으면 지혜가 그 자리를 메우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가 싶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비가 그 자리를 메운다. 마침내 살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서서히 물러나며 진실로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감지할 수 있는 감각들이 살아난다. 이건 분명 축복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일은 없다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문숙 씨인데요. 여러분은 그녀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아마 5,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배우로만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동양방송 공채 탤런트라는 파격적인 행보와 그녀의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외모로 그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23살 연상의 고 이만희 감독과의 결혼, 그리고 2년 만에 찾아온 사별 이후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겨운 시간을 겪다가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명상과 요가로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린 에린 예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특히 요가와 명상에 심취하여 긴 시간을 수업해 왔는데요.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요가 지도자, 화가, 자연식, 자연치유 전문가, 배우이자 작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또 최근 사진들을 보면서 그녀가 참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 본질에 충실하며 살아온 사람, 그리고 생각과 삶이 스타일이 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위대한 일은 없다.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구원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4부 안에 오랫동안 요가와 명상, 탐구와 수행을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해 가슴으로 터득하고 깨달은 27편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많았다. 물론 어렸을 때의 이야기다. 나에게 위대하게 보였던 사람은 너무나 많았다. 한 사람만 고르라면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각 분야에 수도 없이 많았다. 닮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막했다. 그들의 어떤 점을 어떻게 배우고 쫓아야 하는지, 무엇을 본받아서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자라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라든가 혹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위인전을 읽고 그들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만 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강 외워서라도 기억을 해야 할 듯 싶었다.
그러나 위인전들은 날이 갈수록 나를 압박해왔다. 결국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리가 터질 듯 불안해진 나는 모든 위인전을 슬며시 외면해 버리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든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무언가를 발명했으면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 보려고도 한다. 또는 유명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듯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근황을 유심히 살핀다. 그들은 무얼 먹고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심지어 그들은 입술이 트면 무엇을 바르는지까지도 지켜본다. 매사추세츠주의 조용한 산골에 수도원 건물이 있다. 수도원이 문을 닫은 뒤 그곳을 개조하여 지금은 요가 아슈람이 들어서 있다. 인도 바깥에 있는 아슈람 중 꽤 영향력 있는 아슈람이다. 그곳에서 요가와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면서 1년 정도 지낸 적이 있다. 공부하는 시간을 빼고는 부엌에서 아슈람 식단을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코너를 돌자마자 보이는 벽에 심플한 글자체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화려하지 않아 자칫 지나치기 쉬운 단색의 종이 포스터였다. 세바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아시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같은 것이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처음 그 글귀를 보았을 때 하마터면 건성으로 지나칠 뻔했다. 누군가 내 귀를 잡아 끄는 듯한 기분에 앞으로 나아가려던 발을 다시 뒤로 짚어 포스터 앞에 섰다. 위대한 일은 없다고? 그리고 오직 작은 일만 있다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 오래된 믿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제야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맞다. 그거였다. 위대한 일만을 찾아다녔으니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평범한 나는 늘 열등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머리 깨지게 노력하고 늘 어딘가로 위대한 일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위대하지 못한 나는 더욱더 가망 없는 인간처럼 여겨질 뿐이었다. 그런데 위대한 일이 없다니.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서 그 말을 중얼거렸다.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일은 정말 없었다. 정말 놀랍게도 단박에 동의가 되었다. 요가를 배울 때 처음부터 작은 동작으로 한 동작 한 동작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연습하라던 그 말이 다름 아닌 이 말이었다. 숱하게 들었던 그 말들을 이제야 때가 되어 알아들은 것이다. 단지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바로 그거였다. 내 삶의 하루하루는 오직 작은 일들만 가득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곱대고 입 닦고 세수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걸어 나가고
계단 올라가고 차 타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위대한 일이라고는 없다. 매일 그렇다.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다. 종이 자르고 물감 짜고 바닥 치우고 못질하고 갤러리 대표와 만나 얘기하고 여기에도 위대한 일이랄 건 따로 없다. 위대한 일을 위해 늘 기다리고 있던 나의 일상은 위대한 일이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작고 하찮은 일들 뿐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울했다. 그래서 그건 자연적으로 나의 우울증과 연결되어 있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질구레한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부터 없는 걸 찾아다닌 것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위대한 사랑으로? 와, 하며 머리가 한순간에 밝아지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환히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답이었다. 위대한 일은 원래부터 없었다. 위대한 건 작은 일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었다. 계단을 오를 때에는 숨에 맞추어 한 발자국씩 계단만 오르면 된다. 지하철 탈 때에도 발 헛디지 말고 우아하게 잘 타고 내리면 된다. 걸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걸으면 된다. 내가 오늘 글을 쓰기 위해 이 공간에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도 버스를 잘 타고 내리고 계단을 잘 올라온 덕분이다. 그것들 자체에 위대함 같은 건 없었다. 그러나 가장 부드러운 마음의 태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그것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 것이다. 사람들은 다들 사랑스런 삶의 과정은 빼고 위대한 결과에만 집착한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위대한 일이란 아무데도 없다. 위대한 과정만 있을 뿐이다. 아주 작은 일들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과정이 곧 삶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위대한 일만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몸은 사고로 이어지고 마음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급한 마음에 남을 앞질러 가려 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범죄자란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도에 맞지 않게 서둘러서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다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이란 걸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만 수수하게 해나간다면 언젠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청난 일도 사실은 아주 작은 일들이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것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오늘도 나는 인도의 성인 마더 테레사의 그 말을 마음속으로 대낸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 결국은 마음이다. 오늘도 아주 작은 일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 나무 사이를 보아야.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중요하다. 본다는 건 그쪽에 내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초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해지기도 한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일도 종종 있고 내가 원한다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바라보는 각도가 맞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습관에 의한 반응이 그 결정권을 갖게 된다. 어느 날 우리 동네 스키범들끼리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콜로라도의 울프 크릭이라는 스키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 가운데는 뒷산 스키장에서 만나 친구가 된 에드리언과 나도 끼어 있었다. 새벽 6시에 차로 출발하면 아침 9시에 첫 운행되는 리프트를 탈 수 있었다. 리프트에서 뛰어내리니 산의 정상이었다. 사방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였고 구름 한 점 없는 짙푸른 하늘이 산과 맞닿아 있었다. 스키를 다시 조이고 고글을 조정하고 장갑의 벨트까지 조인 뒤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나 참나무들이 어찌나 빽빽하게 서 있는지 나는 아예 시작도 할 수 없었다. 참나무 사이사이는 다른 이들이 지나간 스키 자국으로 눈이 잘 다져져 있었지만 나는 꼼짝도 못하고 두려움에 얼어붙고 말았다. 기다리다 못한 에드리언이 걱정이 되었는지 보드를 떼어 손에 들고 나무 사이를 헉헉거리며 뛰어 올라왔다.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었다. 기분에 취해 별 생각 없이 따라 올라왔는데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서 숨도 못 쉬겠다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되겠다고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정말 미안하지만 저 나무 사이를 빠져나갈 자신이 없다며 울먹이고 있는 나에게 에드리언은 말했다. 너는 지금 네가 부딪힐 나무들을 보고 있어. 너를 두렵게 하는 그것, 두려움 자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넌 그 나무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어. 너의 몸은 네가 보고 있는 곳을 향해 직진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나 다시 봐야 해. 나무를 보지 말고 나무 사이를 보란 말이야. 네가 부딪힐 곳을 보지 말고 가야 할 곳에 시선을 고정시켜. 그러면 자동으로 내 몸이 저 나무 사이를 빠져 달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말이야. 아, 바로 그거다. 나는 나무들만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건 내가 피해가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두려움의 대상인 나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 사이, 즉 내가 갈 곳을 봐야 옳았다. 정확하게 맞는 이론이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이론이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사고방식이었다. 그동안 나는 먼저 피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뿌리박힌 습성이었다. 무언가가 나타날 때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살아온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습관처럼 피해야 할 나무들을 보고 있었고 그러자 굳건히 서 있는 나무들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점점 더 크게 확대되어 보였던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의 두려움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 두려움을 없애고 처리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게다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두려움까지 예상해가며 피해가려니 그게 쉬울 리 없다. 삶이 이유 없이 바쁘고 숨차고 힘들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지만 마음을 정하고 연습하듯 시도를 해보면 된다. 분명한 건 한 번 연습을 하면 한 번 연습한 만큼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설령 난코스를 만나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미끄러지듯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치 스키를 타고 높은 산에서 신나게 내려오듯이. 날기 위해 날다. 1970년에 처음 출간된 리처드 바크의 책 갈매기의 꿈은 인간의 삶을 갈매기의 삶에 빗대어 쓴 소설이다.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클래식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바닷가에서 무리지어 살고 있는 갈매기 떼의 일원인 조나단 리빙스턴에 관한 이야기다. 해변의 쓰레기 더미에 달려들어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갈매기들과 함께 살고 있던 조나단은 평소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고 또 먹는 즐거움을 위해 소리 지르며 날다가 갑자기 의식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뭐지? 왜 다들 미친 듯이 이러고 있는 거지? 한순간에 의식이 깨어난 조나단은 날개짓을 바꾸어 조금씩 위로 떠오르며 아래를 내려다보기 시작한다. 모든 갈매기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의 날개는 먹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이동하는 도구였구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날개짓을 하고 있는 자신과 무리, 그리고 먹잇감을 보면 배가 부르다는 자각보다 더 빨리 먹으려고 달려드는 자신들의 모습을 문득 깨닫게 된 것이다. 갑자기 깨어난 의식으로 이질감을 느낀 조나단은 무리를 멀리하고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나단은 날기 위해서 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공중에서 공기를 가르고 바람을 타는 멋진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조나단은 먹이만 쫓던 갈매기에서 날기 위해 날고 살기 위해 사는 갈매기로 의식이 전환된다. 이것은 분명히 의식의 변화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삶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정신없이 먹이만 쫓는 갈매기들처럼 살아간다. 이미 차지한 먹잇감은 배가 불러도 멈추지 않고 흡입하듯 먹어치우며 먹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다. 새로운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쉬지 않고 이동한다. 여기엔 다음 먹을 것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스며 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런 삶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이게 다일 수는 없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만 하던 데서 자신이 부여받은 이 몸의 더 큰 가능성과 삶이 제공하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의식의 변화가
불꽃 튀듯 일어나는 것이다. 의식이 변화하면 다른 변화들도 함께 일어난다. 삶이 이유 없이 행복해지고 필요한 물건들이 줄어들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선택과 결정이 의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사람이나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달라지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갑자기 태도가 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가족들까지 나서서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과 사회의 만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생존이 아니라 날기 위해 나는 조나단처럼 살기 위해 사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날기 위해 난다는 것, 그것은 바람을 탄다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에는 삶을 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순간 파도를 타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삶 자체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건 분명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축제이자 의례이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하고 먹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먹는 행위도 따라서 변한다. 삶을 타기 위해, 그리고 그 기적의 체험을 위해 적당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지혜도 어느 틈에 생긴다.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순간에 깨어있다는 그 사실보다 아름다운 일도 없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삶의 순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순간순간 노래하고 기뻐하며 쉬지 않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높게 날아올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날기 위해서 날고 살기 위해서 살 뿐이다. 무지개를 건너는 법. 오아시스의 도시 산타페에서 차를 가지고 멕시코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가 텍사스주의 엘파소이다. 차로 대여섯 시간 사막을 지나서 그곳에 닿으면 후아레스라는 멕시코의 도시로 이어지는 미국 측 국경 검문소가 있고 그곳을 통과한 뒤 다시 20-30분 정도를 더 가면 멕시코 측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나온다. 다시 그곳에 들러 입국 신고와 함께 차량 등록을 마치면 마침내 멕시코를 향해 들어갈 수가 있다. 오후로 훌쩍 넘어서서야 마침내 출입국 관리소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멕시코의 그랜드 캐년이라 부르는 코포 캐년까지 하루에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포기해야 했다. 그 대신 잘하면 치와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도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릴 터였다. 우리는 치와와로 이어지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막히는 것 없이 펼쳐진 대지를 1시간쯤 달렸을까. 해가 오른쪽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반대쪽 지평선은 온통 비구름으로 시커먼 장벽이 드리워진 듯 보였다. 사람 사는 곳으로부터 워낙 동떨어진 곳이어서인지 사방 어디에도 눈에 걸리는 물체는 없었다. 해가 서쪽으로 조금씩 더 기울자 고속도로 동쪽에 검푸른 지평선 위로 거대한 크기의 무지개가 나타났다. 우리는 환호를 질렀다. 검은 장벽 위에
밝게 드리워진 무지개의 모습이 신비스러웠다. 지평선 한쪽에서 선명하게 시작한 무지개가 다른 한쪽의 지평선과 맞닿아 반원을 그리며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워낙 크게 하늘을 가르고 있는지라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야 무지개의 다른 한쪽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런데 곧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무지개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무지개가 바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지금 지나온 무지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검푸른 하늘을 가르면서 두 개의 무지개가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환호를 지르며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를 질주했다. 두 번째 무지개가 끝나면 다시 세 번째 무지개가 등장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이어지는 무지개가 1시간 이상을 우리와 함께 달렸다. 선명한 무지개가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검은 장막의 동쪽 대지와 금빛으로 부서지는 서쪽 석양을 양쪽에 두고 우리는 그 사이로 꿈의 멕시코를 향해 달려나갔다. 무지개는 공중에서 빛과 물이 적당한 각도로 만났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자연 현상이다. 선명한 빛깔로 공중에 신비롭게 떠있는 무지개는 우리 내면의 상상 공간 속에 뜨는 꿈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미래의 꿈을 설명할 때 무지개라는 은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무지개와 꿈은 모두 손에 잡을 수 없는 시각 현상이다. 그리고 둘 다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보이는 희귀한 현상이다. 화려하게 둥실 떠오른 무지개를 보면 이유 없이 기쁘고 흥분된다. 무언가 희망적이며 행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무지개와 꿈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지개는 몸 밖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꿈 같은 자연 현상인 반면 꿈은 내면의 공간에 존재하는 무지개와 같은 현상이라는 점일 것이다. 몸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 한계를 확장하려는 욕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고 우리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피어오르는 꿈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환희를 체험한다. 그 꿈에 도착하기만 하면 우리의 행복이 실현될 것만 같은 환상으로 마음이 부르르 떨린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그 꿈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보면 손에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곳을 통과해버리고 빛은 증발해버린다. 그리고 저 멀리 또 다른 꿈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는 한 꿈에서 또 다른 꿈으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과는 늘 마찬가지이다. 그곳에도 완벽한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꿈으로 상상했던 그 아름다운 빛은 멀리서 보았을 때의 모습일 뿐 막상 도착을 하고 보면 그 형상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늘 존재한다. 빛이 있는 한 그 안에 오색무지개가 이미 가득한 것처럼 마음의 평화와 행복도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단지 우리의 오관이 무지개를 항상 감지하지 못하듯 우리 안에 존재하는 빛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무지개를 아무리 잡으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듯이 꿈도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다. 행복은
무언가 꿈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다. 그런 행복감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지개 같은 현상에 불과하다.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을 먼저 선택한 뒤에 꿈을 따라서 춤추듯 노래하듯 삶의 순간들을 즐기며 살아가면 된다. 그 과정이 바로 삶인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이 꿈에도 그리지 못하던 그 무지개 너머 저편에서 이쪽 세상을 바라다 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환하게 놀랄 것이다. 명품 하나로 진정한 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유행을 따르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나다운 게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다운 선택으로 조합된 나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당당하고 멋진 진정한 내가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